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잘 버티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여기는 버텨줬어야 돼요. 어디냐면 26,800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 이게 여기서 돌파를 한 게 이후에 이 과정에서 버티고 리테스트 성공한 다음에 올라가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좀 아쉬운 건 여기를 못 버티고 뚫렸기 때문에 여기마저 또 뚫리면 이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25,000대 뭐 초반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어서 요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일단 이게 횡보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요걸 보면 뭔가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이 쭉 모이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가 파란색 선이 이게 100일선이거든요 1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사실 이거 100일이나 99일선이랑 똑같은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여기 처음 떨어졌을 때 여기가 보면 2013년 5월 12일 날 떨어졌을 때 꼬리로 버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진 거 여기 보면은 여기가 5월 18일 때도 버텼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월 22일에도 버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지지를 성공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상방으로 좀 가능성이, 반등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어쨌든 중요한 선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주봉으로 우리가 놔두면 보셨을 때 여기가 주봉 200선이거든요. 200선이고 MA 200이죠. 여기를 어쨌든 지켰단 말이에요. 맨 처음 떨어졌을 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지켜내면서 버텨주면 이때랑 비슷한 양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지금 어쨌든 부처빔에 대한 그 스트레스, 그쵸? 2021년도에도 부처빔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루나 사태, 그리고 뭐 또 3에로 사태,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중간에 5월에 또 껴있어가지고 5월에 또 안 좋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그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어쨌든 지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뭐 더 빠지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여기 추세선을 그었을 때 보시면 이걸 추세선을 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형태로 만약에 그어지면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뭐 19,000이나 20,000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관점이 폐기된 건 아닌데, 그 전에 너무 반등이 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각보다 지금 어쨌든 멈춰있지만 나름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여기를 지켜주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일본 기준에서는 MA 100일선이고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200선이죠. 아, 이거 3일봉을 켜버렸네요. 주봉 기준에서는 200선이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26,200에서 일본까지 보면은 26,600입니다. 그래서 꼬리가 아마 26,200 부근쯤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일봉 마감이 될 때 일단 몸통 기준으로, 이 몸통, 꼬리 말고 이 몸통이 26,600을 지켜주는 것이 1차 선결 그 조건이고요. 그다음 2차는 뭐냐면 요번 주 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어딜 지켜줘야 된다? 바로 주봉 200선을 지켜주면, 그러면 나쁘지 않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지면 어쨌든 많은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또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현금 비중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그 현금 비중 가지고 계속 있으면 돼요. 뭐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디폴트가 되네 마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결국은 합의할 거다. 근데 이제 슬슬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합의를 해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디폴트가 돼도 떨어지고 합의를 해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부채 한도 상향을 시켜도 지출 자체를 좀 줄이고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일종의 금리 인상을 하는
역할과 똑같이 유동성을 순간적으로 축소시키는 역할은 할 건데, 근데 어쨌든 한도를 상향시켜 놔야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침을 겪고 난 다음에 돈을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먼저 뿌려놓은 다음에 그 채권을 나중에 다 매입하는 식으로 돈을 풀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부채 한도는 상향하는 게 좋다.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부채 한도 상향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상향했을 때 떨어진다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합의를 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그 기반을 먼저 만들어놔야,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돈 풀기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찌됐든 예전에 그 사이클과 뭔가 생각보다 좀 안 맞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제가 이걸 옛날부터 느낀 게, 언제부터 느꼈냐면 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느꼈어요. 이때 같은 이런 큰 하락이 원래는 나오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보면, 자, 이걸 보면요, 장기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도 있고 이제 비트스탬프도 있는데, 이걸 보면 장기 차트를 쭉 보면요, 어쨌든 중간에 이만큼의 커다란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미니 불장 같은 개념은 나와도 이후에 하락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2020년은 모든 자산이 공통적으로 빠지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빠진 다음에 돈을 풀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연결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뭔가 우리가 아는 사이클은 4년 주기로 해서 비트가 잘 갈 거다, 반감기가 중간에 섞여 있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는 그 사이클이 생각보다 어긋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하나의 가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21년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올리는 과정도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유동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회수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긴축을 통해서, 근데 아직도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을 찍었기 때문에 그거 전체가 회수되지 않는 이상은 유동성이 2020년 이전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의 시장에서 유동성은 많은데, 다만 이거에 확실한 트리거가 없는 상태다, 어떤 계기가 없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과연 자산 시장에 몰릴 이유가 있느냐, 계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계기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4차 산업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AI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10월 말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건데요. 보시면 1931년하고 1969년하고 2022년이 유일하게 어떤 해였냐면, 이게 정말 이 1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이 뭐냐면 채권 가격과 그 다음에 주식이 다 떨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말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정말 모든 역사들을 통틀어 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정말 어떤 이런 대중적인 상황에서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정도는 좀 열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저점 대비 한 3배가 갔어요.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 관련으로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 IT 애들이 그때 올라갔던 것처럼, 그때 IT는 사실 실체가 없었거든요. 8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면은 거의 의미가 없죠. IT가 뭔가 사람들 뜬구름 잡는다 소리 할 텐데, 오히려 99년도에 닷컴 버블 있어도 그때도 사실 뜬구름 잡는 시대인데, 그때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도 물론 우리 눈에는 약간 어느 정도는 다가왔어요. 챗GPT를 써보고 있고 다가왔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미 AI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뭔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아니면은 코인, 특히 AI를 중심으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코인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은행에 대한 대안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대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연착륙의 가능성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023년보다는 2024년 이후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2023년이 생각보다 반등이 있을 만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그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비트코인이랑 금과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이게 상관관계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쭉 빠지면서 장세가 그쵸, 여기서 쭉 빠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상관관계가 쭉 빠지면서. 근데 지금 보면 이게 항상 코인이 이때 당시까지는 금이랑 가다가 갑자기 나스닥이랑 쭉 가는데, 그 전에 이 과정에서 나스닥이 먼저 잘 가요. 잘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주식은 이렇게 가는데 왜 코인은 안 가냐 라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번 상승장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에 주식하다가 코인 오셨잖아요. 그때 처음 코인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처럼 지금 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결국은 됐고요. 제가 금하고 비슷해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작년 연말,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금하고 커플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5월이 된 이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는 기술주랑 커플링이 돼요. 기술주, 특히 나스닥 계열, 그리고 특히 AI 계열하고 4차 산업 관련 쪽하고 커플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지금 이때는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작년 10월 말의 자료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금하고 상관관계가 이제 계속 높았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90까지 찍었다가 어떻게 됐냐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죠. 보면은 4월 달쯤에 피크 찍었다가 이제는 쭉 빠져서 0.05까지 갔다가 이제 0.3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스닥이랑은 아예 그냥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S&P랑도 반대로 가고 있고, 지금 금이랑은 오히려 상관관계를 다시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아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올라갈 때, 요때 20년대 말이죠. 말 때 보면은 이게 쭉 보면은 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주랑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질 때, 요때가 이제 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주랑 커플링이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는 진짜 헤지펀드 전설이잖아요. 보면 진짜 연평균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기록한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보면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규모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대규모 베팅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이게 5월 17일자죠. 보면 이제 4월 26일에는 달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달러 같이 떨어질 일만 남았고 세계 전망과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득한 시기는 처음이다. 본인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환경에서 미국 당국의 정책마저 흐리멍텅하다는 것은 달러화의 추가 하락세를 야기한다. 이게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달러 인덱스 떨어지면 비트코인하고 거의 역의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AI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조지 소로스랑 함께 92년 파운드와 강세를 고집하던 영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파운드와 공매도 배팅을 했었던, 그래서 영국을 기술적 파산 상태로 굴복시킨 인물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5월 10일, 아까 맨 처음에 AI 샀다고 하는 것은 5월 17일이고요 10일날 보게 되면 경착륙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는 경기 침체 온다. 그런데 2008년보다 나쁜 상황이 올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금융위기가 같은 상황이 올 거라는 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기술주, 특히 AI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예전의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캐시 우드가 옛날에 트위터로 대화한 게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1929년에 대공황 때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캐시 우드는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반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기, 전화, 자동차 등의 혁신 플랫폼이 대규모 시장 기회로 진화해서 포효하는 20세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약간 이쪽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럼 이거 다음엔 어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때 이후에 대공황 왔죠. 대공황,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후에 오일 쇼크도 왔죠.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보다, 이때는 디플레이션이고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하게 먹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 일단은 이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쨌든 중간에 한번 상승이 온 다음에 하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확실성일 때 연준이 금리를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부채 한도를 아까 상향을 하면 이거 자체로도 금리에 대해서 0.25 정도를 인상한 거랑 같은 효과라고 JP 모건이 말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유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 트루플레이션에서도 보면 물가는 지속적으로 쭉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2.98까지 왔습니다. 목표 인플레가 2%였으니까 2.98이면 어느 정도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동결이 되게 되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동결한 시점부터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하기 전까지 반등 장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때 비트코인이 나스닥하고 같이 따라가면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요 포인트, 지켜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켜야 될 주요 포인트만 잘 지켜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시장에서 비관론이 팽배해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버블이 생기는 거니까, 버블이 생길 때는 처음에는 개미들이 관심을 안 주다가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관심 줄 때, 그때가 버블의 꼭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보면 그 장세가 안 좋은 과정에서 또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계좌 가지고 와가지고 은행에서 뭐 빼가지고 주식 넣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전 세계가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고, 코인도 전 세계가 하는 시장이니까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선전을 하면 결국은 이쪽으로 돈이 몰릴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돈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제가 이제 미니 불장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잖아요. 근데 미니 불장이 올 거였으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횡보하게끔 뭔가 천천히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쭉 올려서 쭉 빠지는 게 이제 2019년의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이 구간에서 잘 버티면 그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지지선이 돼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020년도에도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 떨어지고 난 다음에 9월달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 5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쭉 이러한 무빙을 보여준 다음에 이걸 뚫으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깨지지 않고 간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하락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인 뷰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50대 50을 견지하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올 연말이나 이럴 때 반감기 전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내년 한 2월 3월 이럴 때까지 만약에 좋다 그러면 반감기가 3월인가 한 5월인가 이쯤 사이에 있거든요. 내년 4월인가 5월쯤에 있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점 신호가 되는 거예요. 왜? 기존에 반감기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다 잘 갔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반감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고점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6월 1일에 홍콩이 오픈하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죠. 이러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건 지금 업비트를 보면 이런 안 좋은 장세에서도 버티는 애들이 과연 뭐냐면 바로 네오랑 퀀텀, 온톨로지 이런 중국계 애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이게 설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근데 박스권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박스권이라고 해도 주봉 캔들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이 만약에 뭐 25,000부터 25,800, 600 뭐 이 정도부터 31,000까지 박스권이라고 하면 5,000불 정도의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범위가 얘가 여기서부터 한 16% 정도의 범위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보면 박스권이지만 이때를 보면 뭐 29%, 한 여기서 보면 한 21%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기가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이 박스권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지금 중국 애들이 뭔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게 일부러 이게 중국 쪽에서 던져가지고 이걸 싸게 만든 다음에 중국 코인을 매집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 코인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어쨌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뭐 확실한 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해서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애매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99년도나 이럴 때처럼 뭔가 닷컴 버블 형태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주 중심의 닷컴 버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갖고 있을 때도요 보면은 지금 어쨌든 도미넌스도 보면 계속 위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알트장이 될 듯 말 듯 한 게 자꾸 지금 이렇게 천장에 있는 신호를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바뀌기 전에 얘가 뭔가 여기서 물론 여기서 기간주 중에서 올라가는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48.80%를 넘지 않는다는 선에서 얘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게 된다면 그럼 이 과정이 어쨌든 알트를 매집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또 알트를 갖고 있을 때 알트를 뭐 갖고 싶을 때 그러면 어떤 알트를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AI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계열 코인을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워낙 좋겠죠. 왜냐면 비트코인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년 이후에 좀 바뀐다는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이 대외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든 그런 위기가 올 때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좋은 역할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비트, 이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 이런 애들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부터 말씀드렸던 만약 상승장이 찐 상승장이 오면 업비트 원화마켓 직상장한 애들도 계속 봐줘야 되는 거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안 오면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는 4년 주기가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 오면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래서 올해 안 오더라도 어쨌든 정말 무슨 저점 갱신을 한다거나 15,000을 다시 깬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